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가사를 들어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은 어릴 때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노래가 나왔을 때 거의 대한민국 전체의 테마곡이 되어 엄청난 인기를 끈 노래였습니다. 어릴 때 트로트 리듬이 재미있고 우스워서 따라 부르기만 했지만 이 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정치체제로 인해 통일이 되지 못한 채 38선을 통해 휴전이 되면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혈육을 그려내는 노래, 잃어버린 30년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져 한 방송사가 1983년 6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사이를 끊어진 이들을 찾는 프로그램인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매우 히트를 쳤습니다.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었지만 단 한 날 만에 히트를 쳤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138일 동안 생중계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세계방송 역사상 기록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상물과 사진 등은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나라 이산가족의 슬픔을 다룬 것으로 살아있는 혈육이나 부부 사이의 갑작스런 이별을 다뤘습니다. 72년이 지난 현재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슬픈 일이며 이들의 이야기를 듣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협소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곁에 있던 부모님과 형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평생 함께한 형제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추리물을 좋아하는 저는 수없이 사건을 파헤치고 범인을 찾아내는 스릴러를 사랑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드라마도 즐겁게 관람했죠. 그렇기에 일상에서도 왜 이렇게 된 걸까? 누가 범인일까? 하는 질문을 자주 하며 탐정이 된 듯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 이상하네. 요거트를 냉장고 세 번째 칸 왼쪽에 놓아뒀는데 뭔가 이상한데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 누구지? 누가 내 요거트를 훔쳐 먹었을까? 집안을 철저히 수색한 끝에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요거트 통은 분리수거함에 깔끔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 의심은 하지만 증거가 없네. 그때 눈에 띄게도 플라스틱 숟가락에 뭔가가 묻어있더군요. 잡았다. 바로 숟가락을 들고 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너도 먹었지? 여기 증거가 있어? 뭐라고?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어? 네. 빨리 말해주시면 이해시켜 드립니다. 때때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꺼져.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집에서 헤어스타일을 너처럼 화려하게 포인트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 말고는 없잖아. 내 친구 연니한테 너를 가서 두드리지 않고 범인을 잡았다는 기분 좋은 아픔을 모르고 있었어.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도 범죄자로 변하길 바라지만 나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어. 경찰이 될까 생각해봤지만 경찰학교에 갈 자격이 없어서 결국 언니와 함께 간호대학에 진학했어. 제 적성에 맞을까 고민했지만 대학 공부를 통해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한 대학병원에서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 병원 응급실에 배치된 나는 매일 전장에서 싸우는 기분이었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너 여기 약 썼어? 나 살려. 이런 환자들이 주사를 맞아야만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했지.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해. 너 누구야? 빨리 말해. 너 간첩이지. 아, 진짜 화가 났어. 그런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내 방식으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있었어. 어떻게든 환자를 치료해야 했기 때문에 아저씨, 나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주세요. 내 주머니에 총이 있어요. 전 휴대전화를 넣은 주머니를 총으로 속이며 환자에게 말했고
환자는 놀랐습니다. 이제 본심이 나오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려온 간첩이야? 넌 살아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네, 전 백수인데요. 응, 알지. 앞으로 술을 마시지 말고 사람을 때리지 말고. 알았어. 몸을 단련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 안 그럼 나와 반대편 간첩이 널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에 주의해. 알았어. 다음엔 이 주사가 아니라 진짜 총을 들고 날 기다릴 테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취객이나 꼬장을 부리는 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환자를 잘 대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소설 드라마를 본 것만큼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게 된 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이라 기억합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곧 환자에게 뛰어갔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를 보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들님이 무얼 드셨나요? 술이나 수면제 같은 게요. 한 팩 할 거예요. 이놈이 죽으려고 진정하셨고, 아들님, 안심하세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선생님, 환자는 독한 술과 수면제를 먹고 목숨을 끊으려 하셨습니다. 젊고 잘생긴 외모의 남자였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며 그 선택을 했을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당분간 안중을 취해야 합니다. 입원하셔서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합시다. 큰 위험을 넘겼어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어요. 김 간호사 아니에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이고, 간호사 선생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환자분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치료에 전념할게요. 빈말이 아니에요. 왠지 그 남자에게 모르지만 강한 끌림이 느껴져요. 강한 끌림을 느꼈고 다른 환자들보다 유독 그 남자 환자를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18호 환자, 아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래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창문만을 바라보고 있대요. 링거를 교체하려고 들어가면 큰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환자의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다루기 어려운 것 같아 보였고, 그래서 제가 318호 환자를 살펴봐도 될까요 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잘 설득하는데 제가 담당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318호 환자를 담당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날부터 그 남자의 담당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환자를 치료해드릴 간호사입니다. 남자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링거를 바꾸러 갈 때면 정말 일이 벌어졌죠. 환자 링거를 바꿔야 해요.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정말 죽을 거예요. 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환자님 어머니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걱정만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싶으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죽으세요. 왜 부모님을 고생시키나요? 당신이 뭔데, 뭐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남자에게 화를 냈고 그 남자는 들을 대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반응을 보였어요. 나가 없어져야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몰랐어요. 하지만 일단 이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다시 남자를 설득했어요. 당신이 없어지면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당신이 이러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얼른 일어나야 해요. 안 그래요? 그 남자는 가만히 저를 쳐다보면서 절대 내주려 하지 않았던 팔을 내주었어요. 저는 링거를 교체하면서 남자에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왔을 때 창밖이 아니라 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앞으로 잘 보여야 제가 환자분을 잘 치료해 줄 수 있겠죠?
아니면 왕주사를 엉덩이에다가 아주 아프게 놓을 거니까 그 남자는 핏이 무섭고 전 그 남자의 웃음이 정말 좋았어요. 저렇게 잘생긴 얼굴에 왜 그늘이 졌는지 그 남자에게 미소를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318호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뭔가 떨리고 기대에 다른 환자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랄까요? 제가 들어가면 어제처럼 미소를 짓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노크를 했습니다. 환자분의 양호한 상태를 보고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며 환자분의 부모님과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분이 간호사 선생님과 다른 여러분들의 돌봄 덕분에 더 좋아진 상태에 있고 부모님도 환자분이 낳은 자녀의 회복 상태에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감사의 말씀과 표정으로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며 환자분을 칭찬해준 선생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래는 한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안 받으면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늙은이들 생각해서 받아주세요. 그의 부모님이 제게 준 선물은 반지였습니다. 정말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내가 금은방을 안다오. 다이아 중에서도 최고 중 최고로 주문했어요. 선생님 손이 너무 곱고 예뻐서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아, 그 반지 모양은 우리 아들이 골랐다고. 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한 말이 제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저 녀석이 장가를 가야 하는데 갈 생각을 안 한다고. 혹시 우리 간호사 선생님 결혼했어? 아, 이제 안 한 것 같은데 워낙 잘나고 예쁜 아가씨들은 다 임자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이런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될지. 그럼 잘 됐네. 그럼 이건 뇌물인가요? 우리 아들한테 알려줘야겠네. 그랬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한 말이 그 남자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게 했고 그날 이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전 그 남자의 마음 문을 닫히게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아픔을 그렇게 갑자기 묻는다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태어날 때 다 됐네요. 좋으시겠다. 그래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글쎄요. 늘 저한테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환자분의 양호한 상태를 보고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며 환자분의 부모님과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분이 간호사 선생님과 다른 여러분들의 돌봄 덕분에 더 좋아진 상태에 있고 부모님도 환자분이 낳은 자녀의 회복 상태에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감사의 말씀과 표정으로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며 환자분을 칭찬해준 선생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면 그것부터 해야죠. 우선순위예요.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정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뭔데요?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난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든 여자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전 그 남자를 몰래 짝사랑 해왔거든요. 짝사랑은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318호 봤어요? 318호. 아, 그 꼴통이라니. 아니, 누워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걸어다니는 거 봤거든요. 키는 180에 완전 저 세상 비주얼에. 그리고 또 얼굴은 얼마나 하얗고 곱던지.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 아, 지금 3층 간호사들 난리야? 화장도 안 하던 것들이 그 남자만 나오면 화장하고 머리하고 쌩난리 부르지도 아니더라니까. 저샘이 318호 담당했지. 진짜 너무 부럽다. 환자는 그냥 환자지.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좋다고 해도 저는 간호사고 그 사람은 환자일. 318호 남자라는 그곳에서 마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몰래 짝사랑하고 있던 마음을 천천히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 글쎄요. 굳이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 보이네요. 태어나면 알려줄게요. 나는 모레 퇴원이야? 모레 뭐예요? 모레요. 모레는 내일의 비번이야. 태어나는 날은 못 보겠네요. 나는 그가 태어나는 날 누구보다 축하하고 싶었지만 다가갈수록 자신만 다칠 것 같았습니다. 나같이 키가 작고 그냥 평범한 간호사인데 저 남자가 나에게 마음을 주겠어요?
환자는 환자고, 간호사는 간호사고, 짝사랑은 짝사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퇴원 날, 나는 퇴원 잘 하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건강하길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뒹굴뒹굴 잠옷을 입고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누구야? 저 오성이에요. 유오성이요. 그 이름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지요. 바로 그랬어요. 우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죠? 그냥 혼자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용자 씨한테 꼭 연락해야 한다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죠? 이영자 씨가 시청 앞 오거리를 알고 계시죠? 그쪽으로 이따 5시쯤 나올래요? 할 말이 좀 있어요. 제게요. 너를 사랑해. 오늘 밤 데이트 할래? 아, 그래? 좋아. 5시에 보자. 아, 이거 정말 데이트 신청이네요. 난 너무 설레서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을 위해 절 기다린 핑크 원피스가 떠올랐어요. 언니가 백화점에서 산 저의 애증의 원피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이 원피스 없이는 나를 상상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날은 언니에게 다가가 꼬리를 내리는 고양이처럼 원피스를 빌리기로 마음먹었죠. 언니야, 저 너무 들뜨는데 옷 좀 빌려주세요. 미쳤어. 꺼져. 왜 그래? 이거 꺼지라고 했잖아. 언니는 문을 닫고 잠그셨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누멍은 잡아왔지만 이번에는 완전 범죄를 꾸미는 악당이 대포를 했다네. 그 언니야. 빨리 꺼져. 내 옷에는 손만 대라고 했지만 언니 앞에 프렌치 토스트와 언니가 좋아하는 밀크티를 내놓았어. 언니야, 멋진 프렌치 토스트집이 생긴 거야? 아, 그리고 언니가 좋아하는 밀크티야. 무슨 계책이야? 알았어. 내가 사 먹을게. 언니, 재료가 소진돼서 오늘은 끝나는군. 이게 마지막이야. 식탁에 가져다 놓을게. 그럼 언니, 옷 좀 빌려줘. 다른 옷이면 되는데 핑크 원피스는 안 돼. 먹을 때 지켜보러 갈 거니까 천만 신경 쓰지 마. 그래. 그럼 쿠키빵 같은 언니를 프렌치 토스트로 유혹했고 나는 언니 방으로 갔어.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핑크 원피스만 보였어. 우선은 입어봤는데 현관까지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하면 언니 눈을 피해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을지 고민했지. 그리고 야, 여기 완전 훌륭한 레스토랑이 있네. 옷을 골랐어. 아니, 내 옷을 입고 나갈래.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아휴, 그런데 어떡하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순간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쟤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야, 살을 좀 빼야 해. 내 등뼈가 농담이 아니야. 여자가 이렇게 생겨서 연애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너는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야만 있는 거야? 제가 언니가 알아차리기 전에 주행랑을 치자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언니가 핑크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자켓을 입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싸얏전을 벌일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만나러 가는 길은 꽃길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후 남자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갑자기 그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서 놀래켰어요. 그 남자가 때마침 환자복을 벗고 평소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은 정말로 뛰었습니다. 너 일찍 왔구나. 너를 만나니까 일상적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랐어. 책도 샀고 구경도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예쁘다니까? 고마워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수줍어하나요? 자, 그 남자는 제 손을 득죽 잡고 식당으로 갔어요. 나는 방문해가며 대한 생각을 했죠. 중화요리가 어때요? 네, 그러나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인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방금 그분이에요. 네, 저를요. 제 안의 슬픔에 빠져 자책하고 고생스러운 부모님을 걱정시킨 나를 깨우쳐준 게 바로 당신이에요. 정말 인생의 소중함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자 씨랑 서로 알아가 보는 게 어때요? 서로 알게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영자 씨, 나와는 어떠세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제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지새워서 사귀기로 하고 결국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은 제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나를 만나기 전까진 방황했었어. 그렇게 길게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며 남편이 몸부림을 쳤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30여 년 전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남동생으로 인한 심한 상처였습니다. 남동생을 버렸다고 자책하며 평생을 아프게 살아온 남편의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릴 적 남동생과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책소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의 상실은 가족을 깊이 상처 주었고 엄마 아버지도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가족이 받은 상처는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깊게 남겨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뇌졸중 증세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젓가 나서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당신은 우리 집 복덩이야? 우리 오성이 잘 부탁한다.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 반지를 부탁했었습니다. 아휴, 그런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호성 씨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가족으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식구는 늘 웃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질투를 한 걸까요? 행복한 우리 집에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하남 씨가 아드님이죠? 네, 맞아요. 우리 아들 요한 음식 지금 저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가요? 우리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이 몸은 괜찮고요?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계신 곳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하느님이 만나게 좀 해주세요. 보석방 하신다던데 시가 나가는 걸로 5억 정도 준비해 오세요. 그럼 제가 아드님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2시간 후입니다. 2시간 후에 다시 전화드리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 모든 보석과 현금을 담아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에 그 남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돈 준비 다 됐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늘이 화내지 마시고 저희는 아드님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화내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지금 알려드린 주소로 1시간 안에 오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잃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 남자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어이쿠, 빨리 오셨네. 우리 하느미는요? 하느미 차 안에 있어요. 받을 건 좀 받아야겠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보석과 약 6에서 7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범인에게 건넸습니다. 저 차에 가보세요. 아드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전 이만.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차로 달려갔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노한 시어머니는 범인을 쫓아갔습니다. 호리 아들 어디 있어? 어디냐고 내 아들 내놔. 아이씨 할망구가 미쳤나. 아, 차에 있었다가 도망갔겠지. 난 몰라. 우리 아들을 찾아내 빨리. 늙은이는 속에서 돈만 쏙 빼내려 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좀 더 쉽게 쓸 수 있으면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엄마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가 차갑게 신고한 채로 죽은 어머니 앞에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소식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같은 날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을 1시간의 하늘로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절망에 빠지면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오성 씨,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해요. 나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릴 테니까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각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나쁜 놈을 잡아야겠어요. 그 놈을 짓밟고 말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부탁드려요. 우리 부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해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전 남편이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하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범인을 찾기 위해 남편 몰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제 방식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범행 장소를 찾아다녔고 그곳엔 CCTV나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엔 완벽한 범죄는 없죠. 현장을 샅샅이 수색하다가 폐공장에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담배꽁초와 별무늬 배지가 있었죠. 경찰서로 가서 이를 제출했고 현장은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군복에 달린 별배지는 범인이 군인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다시 현장에 올 거라고 확신했죠. 경찰에게 증거물을 넘기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범인이 범행 현장에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로 인해 하루하루 범인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만큼 고통받았어요. 남편에게 내 상태를 숨기고 싶어 연기를 했죠. 자기야, 오늘 병원에서 배가 아파서 가봤는데 검사 다 해서 엑스레이 찍어봤어. 근데 문제 없고 그냥 변비래. 맨날 먹으면 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루에 5개나 먹어서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 뭐, 웃기긴 하지? 미안해, 자기야. 이제 안 할게. 만 해도 되고 정말 미안해. 남편은 인내심 있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야, 그만해도 돼. 뒤덮여서 미안해. 이제 안 해도 돼. 너랑 잘 살 거야? 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든 해줄게.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져 그 사람이 어떻게 웃게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한낮에 응급실에 한 명의 환자가 찾아왔죠. 저 팔이 너무 아파서 치료 좀 해주세요. 증상이 어떠세요? 팔이 부러진 건지 아프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쪼록 빼놓지 않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으시려면 환자 정보가 필요한데요. 성함과 나이 그리고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돈을 내시면 치료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러한 경우도 환자분 정보 필요하니 알려주세요. 아프다고 호소하면서도 그냥 도망가 버리는 환자를 내가 지켜봤는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 놓여요. 건강인 듯한 분이 이제 팔이 부러졌다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병원 안에서는 쉬는 게 최고인데 약 없이는 안 되겠죠. 전혀 볼 것이 없어 보이는 팔이 상황을 보니 아마 괜찮아 보이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진료는 필요하니 성함과 주소를 혹시 말씀할 수 있나요? 의사가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군요. 이날 밤 또 다른 남자로부터 아픔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심하세요. 팔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뛰어가 약을 구하시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잠깐 찜질팩 해주시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약은 필요 없을 거예요. 아프다 하시는데 약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실 수는 있잖아요.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중 마음이 조급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가봤더니 남자가 응급실 물건들을 던지며 다른 환자를 위협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군복 점퍼를 입은 그 남자, 저의 환자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러는 게 좋을까요? 아니, 너 뭐야? 약을 안 줄 거면 꺼져 죽여. 먼저 죽이기 전에 지켜보라고요. 그 발언에 분개가 고조되었죠. 자극하니까 남자는 메스를 들고 제게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경비원이 와서 남자를 제압하고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전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왜 위험한 짓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정신이냐며. 나 범인 본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경찰이 병원 CCTV와 범인 정보를 확인해서 별 모양 배지의 주인을 찾아냈어요. 범인은 끝내 사실을 시인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 남자가 동생인 줄 아는 남편의 동생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시부모가 뿌린 전단지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말이에요. 면회를 신청해서 나는 살인을 저질렀고 우리 집을 완전히 파괴했대 감옥에 들어왔지 그거잖아. 그러니까 왜 찾아와서 야단이야 야단이야. 네 유한음을 알겠니 뭐. 우리 시부모님이 냈던 사례금이 30억이야. 너가 이 감옥에 있다 해도 유한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저 30억은 내가 가질 수 있어. 네 날 바보로 아냐? 감옥에 갇힌 사람 말을 믿는 거야? 그리고 30억을 갖는다고 해도 난 못 쓸 거야. 어차피 살쪄서 바지를 입어야 해. 너 딸이 충이라면 내 딸 건드려봐. 내 딸한테 그 돈 가는 거야? 잘 생각해. 네가 여기서 썼겠지만 내 딸은 너처럼 살 수 없어. 나는 범인에게 미끼를 건넸다. 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어느 날, 여보세요. 그 자식이 불었어요. 당신 유아림 씨랑 관련이 있대요.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준 주소로 와주세요. 잠시 후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에 도착했어. 거기에는 농장이 있었는데 시동생은 그곳에서 노동 착취를 당해왔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체포되었고 폐가로 사용된 방의 문이 열렸어. 그리고 남편은 거기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느님 맞지 하느님. 내 동생 하느미 형 오성이요. 놀랍게도 남편의 실종됐던 동생이라는 남자는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달아난 그 환자. 제 마음에 이상하게 남아있던 그 환자였습니다. 형, 너나 기억나? 난 널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우리 쌍점 있잖아. 나 여기 있어요. 형이 잘못했어. 형이 정말 미안해. 하나만 자그마치 30년입니다. 형제가 30년을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생이별을 한 시간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은 형이 자신을 귀찮을까 봐 멀리서 혼자서 놀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봉고차가 나타나더니 자신을 싣고 이곳으로 와 지금껏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늘상 맞아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 갔지만 자신의 신상을 알리면 죽이겠다는 그들의 협박에 시동생은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만난 남편과 시동생은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서로를 위하며 남부럽지 않은 형제를 자랑했습니다. 형수님, 아니었으면 저 죽은 목숨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저를 찾으라고 형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길래 어머니 아버지께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어머님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요. 네 형수님, 전 남편과 시동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형제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제 언니였어요. 언니, 왜 왔니? 라고 물으니 언니는 시집 안 가는 언니 속에 불 지르려고 왔어 라고 했어요. 진짜 이런가 봐. 뭐 가져갈 거 있으니까 왔겠지? 냉장고에 반찬 남은 게 있으니 가지고 가 라고 했죠. 난 어제 야근해서 피곤해해서 잠이나 자야겠어요. 그래서 언니 말대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언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통에 넣어두고 짧고 굵게 메모지를 붙여놓았어요. 내 동생 거요? 그렇게 밉고 귀찮던 형제자매를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내 형제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동생 언니와 오빠를 잃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추운 겨울이 오면 대면해본 가족이야? 만약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들도 아마 당신의 안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